네, 솔리디티 기본 자료형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솔리디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드인데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여러 버전인데 뭐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각종 오류부터 이제 안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한번 배포하고 나면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발행한 지 오래된 토큰 같이 오래전부터 작성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뭐 0.4 버전 이전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버전을 맞춰서 실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예전에 배포된 건 예전 버전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 버전을 상황에 따라선 뭐 최신 버전 상관없이 예전 버전 기준으로 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오래된 프로젝트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교재나 저희 강의에서는 0.6 버전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리믹스라는 개발 환경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왼쪽에 아이콘이 있는 형태고 여기 사이드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패널,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 이 메인 패널이 바뀌게 되고요. 여러 플러그인을 설치해가지고 아이콘을 여기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그 관리할지 파일 관리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컴파일 해주는 부분, 여기는 배포하고 테스트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미널이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이제 노드 같은데 터미널을 임시적으로 보여줘가지고 트랜잭션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블록체인 쪽에 뭐 트랜잭션의 펜딩 상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것저것 정보가 표시되는 콘솔 창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패널에서 저희가 코드를 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 먼저 만들 때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파일을 만들면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버전 명시가 있어요. 그래서 버전 명시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0.4 버전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0.4 버전 미만, 이상 뭐 둘 다 범위 조건 이후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항상 명시해야 될 게 버전 명시부터 시작해 주게 되고요. 이것만 써도 마이토큰이라는 컨트랙트가 하나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뭐 따로 영상을 멈추시고 이거를 배포하셔도 되지만 따로 지금 배포하진 않겠습니다. 이러면 마이토큰이라는 컨트랙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 주신 다음에 이쪽 부분을 누르고 버전을 여기 사이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오토 컴파일을 누른 다음에 컴파일 example sums를 누르면 됩니다. 오토 컴파일은 안 누르고 이걸 매번 눌러줘도 되긴 하는데 오토 컴파일을 체크해둬야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알아서 컴파일 되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걸로 넘어와서 마이토큰이란 걸 컨트랙트를 선택하고 디플로이 누르면 여기에 뭐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주소가 바로 컨트랙트 어카운트 CA입니다. 그래서 이 CA가 앞에서 설명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마다 갖는 고유의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소값을 갖고 있으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근해서 토큰에 관련된 여러 명령어들을 내릴 수 있겠죠. 아직 토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도 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 버튼이 있는데 이 복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나 값들이 복사가 돼요. 이것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주소값이 계좌번호 같은 게 여기서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외워서 쓰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복사 기능을 많이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 기능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우측 하단 이걸 보시면은 블록이 이렇게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블록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오는데요. 트랜잭션을 자세히 살펴보고 디버깅을 하거나 자바스크립트 명령어 같은 걸 실행할 수 있는데 저희 이번에 강의에서는 트랜잭션을 살펴보는 용도로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가나슈랑 연결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거를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원래 이게 100이었다가 99.998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트랜잭션 수수료 비용이 나와서 그래요. 한마디로 스마트 컨텐츠를 배포하거나 트랜잭션을 보내는 모든 행위는 조회 이외의 모든
트랜잭션을 상태를 변화시키는 장부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빠져나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나슈를 열어가지고 지금 연결한 건데 저희가 가나슈랑 연결은 실습 시간은 빼고 하도록 할게요. 연결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실습을 연결을 해놓고 똑같이 하시면 연결해서 실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artifacts라는 경로에 JSON 파일이 생긴 걸 보시면 바이트 코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바이트 코드는 이제 트랜잭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바이트 코드라는 내용의 데이터입니다. 이 바이트 코드가 블록에 저장이 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찾아가지고 해당 바이트 코드에 해당되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태 변화가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날지가 정해지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유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ABI라는 게 있어요. ABI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ABI의 경우는 함수의 이름이나 변수의 이름 같은 사람이 보고 이해하기 위한 메타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바이트 코드가 이렇게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함수의 이름이나 변수 이름 같은 거를 알아야지 그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 바이트 코드가 어딘지 알려주는 어드레스 그 다음에 바이트 코드와 함께 그걸 실행할 때 필요한 ABI 파일 이렇게 두 개를 넘겨주게 되면은 저희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개발 프로젝트 참여했을 때도 맨날 했던 일이 개발자한테 이제 다른 일반 백엔드 개발자분들한테 ABI랑 CA를 계속 넘겨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가 있으면 스마트 컨트랙트와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랙트 어드레스로 바이트 코드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고요. 바이트 코드에 사용되는 함수명과 변수명 등이 기록된 ABI 파일을 이용해서 해당 바이트 코드에서 함수를 작동시켜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블록체인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CA나 ABI 같은 정보는 한 번쯤 앞으로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를 살펴보고 이제 상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속은 이것 또한 매우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너블.sorry라는 거를 여기서는 쓸 거예요. ERC20이나 7일 같은 표준에 대한 표준을 만든 되게 스마트 컨트랙트계의 되게 국룰인 기업인데요. 그게 바로 오픈제플린이라는 회사입니다. 오픈제플린의 깃허브에 그래서 들어가면 정말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걸 거의 교과서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뭔가 보안성이 부족한 것 같다, 뭔가 불안하다 하면은 내가 짠 솔리드 코드랑 오픈 제플린에 있는 솔리드 코드를 비교해서 오픈 제플린 스타일로 다 바꿔주면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너블도 제가 따로 짠 게 아니라 오픈 제플린에 있어서 있는 걸 조금 더 쉽게 수정한 아주 간단한 수정만 거친 버전입니다. 그래서 오너는 이제 컨택트를 만든 사람한테 오너라는 권한을 자동으로 주게 되고요. 온리 오너는 오너만 특정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제한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에 올라가면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설정도 안 해놓고 올려주게 되면 관리자 권한 같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너나 롤.sol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을 지정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너블을 이렇게 상속받아 쓰면 마이토큰의 아무 함수랑 그 변수명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너블에 있는 거를 마이토큰이 그대로 받아 쓰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스 오너블에서 보시면은 원래는 없었던 이 리나운스 오너나 트랜스퍼 오너 이런 게 생기게 된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버튼 순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굳이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선언 부분입니다. 변수 선언 같은 경우는 이미 컴퓨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접해봤겠지만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3을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6이라고 답하겠죠?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모든 코드가 결국 0과 1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숫자 3을 두 번 더 연산하는 연산인지 문자 3 더하기 3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정의를 해줘야지 컴퓨터가 제대로 알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int 한 다음에 3을 해줘야 3이 숫자구나 하고 컴퓨터가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기본 자료이 뭐가 있냐?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은 문자열, 불은 참 또는 거짓입니다. 1일 경우는 참, 0일 경우 거짓이고요. uint는 이제
양의 정수인 경우에 uint를 쓰고요. int는 양인의 점수, 음의 점수 다 포함하는 그냥 정수를 int로 쓰고요. 또한 어드레스는 이제 주소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어드레스란 자료형은 솔리디티에서만 보이는 자료형이죠.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원래 없던 자료형인데 어드레스라는 거를 이제 솔리디티에서 만들어가지고 주소값을 자료형으로 또 만듭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또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거에 바로 변수의 가시성과 저장 공간인데요. 이 가시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함수나 변수를 공개할지를 정해주는 게 바로 변수의 가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장 공간도 크게 스토리지랑 메모리가 있는데 이건 블록체인에서 있는 이제 특별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가시성부터 살펴보자면 어떠한 설정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널로 설정하게 되지만 퍼블릭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내부나 외부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모든 참여자가 퍼블릭을 두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에 퍼블릭을 두면 그 변수명은 누구나 들어와서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인터널은 컨트랙트 내부나 그 컨트랙트 상속받는 컨트랙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 인터널로 두면은 그 함수 자체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 걔를 불러서 쓰는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제 외부의 참여자들이 보는 정보가 아닌 내부적인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값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인데 프라이빗은 상속한 애도 못 쓰고 해당 컨트랙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아주 개인적인 변수입니다. 블록체인 저장 공간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스토리지랑 메모리인데 스토리지는 이제 영구적으로 블록체인 저장되는 공간이라서 스토리지 저장 공간은 되게 비싸고요. 메모리는 간단합니다. 메모리는 일시적으로만 계산할 때만 잠깐 넣어두는 메모리예요. 여기가 약간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가볍게 메모리로서 둬가지고 계산할 때 쓰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키값, 밸류 값식으로 레벨 DB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 퍼블릭 토큰 네임을 선언하고 토큰 네임은 루나파인이라고 정의하면 토큰 네임이라는 키값과 루나파인이라는 문자열의 밸류 값이 저장돼서 함수가 실행된 이후에도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인데 다 스토리지 저장시키면 코딩할 때 되게 편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장에 가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게 왜 치명적일까요? 바로 채굴자들이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트랜잭션 사인을 보통 서비스 운영진 측에서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용자들한테 지갑을 다 만들어주고 트랜잭션을 보내면 트랜잭션 자체도 너무 많고 일반인들이 크게 문턱을 느끼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보통 책임을 지고 사인을 다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결국 수수료는 서비스 운영비로 다 나가버리는 기본 비용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 같은 걸 할 때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나가면 그 행위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에 다 저장하는 것은 되게 이제 마지막에 넣는 방법이고 웬만하면 이제 메모리에 넣고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 메모리는 한번 함수 실행이 끝나면 휘발성으로 지워지게 되는 대신 가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서 이거를 잘 써야겠죠. 스토리지로 빼는 걸 들어가 있던 걸 메모리로 최대한 뺄 수 있으면 가스 비용이 더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택이라는 공간인데 이더리움에선 코드를 실행할 때 EVM 명령어를 스택에 쌓아둔 상태로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있고요. 실제 코드를 구현할 때 스토리지와 메모리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최대한 가스 비용이 적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토큰에 변수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픈 제플레인인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부터 실습 좀 들어갈게요. 자,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길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교재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가서
버전을 맞춰주고 버전 0.6.12 플러스로 맞춰줄게요. 0.6.12 플러스로 꼭 맞춰주시고 컴파일 눌러주시고 컴파일 되면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이렇게 마이 토큰을 눌러주시고 이름이랑 심볼을 넣고 하면 됩니다. 이름 자기 맘대로 쓸게요. 현기할게요. 그냥 제 맘대로. 심볼 HK라고 트랜잭트 누르면 자 여기 보시면은 펜딩이라고 뜨고 성공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인풋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스마트 컨택트 주소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눌러 보시면은 네임이나 네임 현기 심볼 HK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넣은 내용이 어떤 거냐? 토큰에 대한 기본 변수를 먼저 설정해 준 겁니다. 총 공급량, 이름, 심볼, 데시멀은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표기할 거거든요. 데시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데시멀에 보통 18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10에 18승 웨이가 1 이더리움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토큰에서도 최소 단위를 1로 뒀을 때 0을 18개를 곱해가지고 10에 18승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솔리디티는 소수점짜리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수점이 안 되기 때문에 0을 18개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고 나중에 그 해당 0이 붙은 18, 10의 18선만큼을 나눠줘가지고 소수점 처리가 되는 것처럼 계산을 합니다. 나중에 보여줄 때 소수점을 달아주고 계산을 하는 거죠. 0을 실컷 붙여서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이 컨스트럭터는 맨 처음에 실행되는 함수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름, 심볼을 넣고 실행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 입력받은 이름 그대로 얘의 네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심볼 그대로 얘 심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데시멀 여기 18이라고 뒀으니까 여기도 18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주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처음이라고 토큰의 기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입력 정보 확인하고 토큰 이름 심볼 입력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진 토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컨스트럭터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일회성으로 맨 처음에 초기 값을 설정해주는 딱 한 번 실행되는 함수고요. 여기에 초기에 정의하거나 실행할 변수들을 주면은 됩니다. 네, 컨스트럭터는 이제 퍼블릭 또는 인터널로만 해야 되고 입력값이 들어가는 부분에 입력값을 넣어주면 해당 입력값을 받아서 괄호 안에 있는 변수를 입력값으로 정의하거나 입력값을 이용하여 함수를 실행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RC20에 기본 변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변수를 갖춰야지 ERC20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픈 제플린에서 토큰에 이런 양식을 갖춰서 만들자라고 만든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표준에 대한 변수가 그 설명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건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만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아까 확인을 했죠.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이라는 기본 구조체가 있어요. 매핑은 키값을 넣으면 밸류 값이 나오는 형태로 선언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매핑의 문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왼쪽에 키값, 오른쪽에 밸류 값이 나오고 여기에 매핑 이름을 쓰면은 저희가 매핑을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매핑이라는 퍼블릭 밸런시스라는 매핑을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여기 퍼블릭 밸런시스라는 매핑 하나 추가된 거고요. 이렇게 추가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다시 X를 하고 여기서 오토 컴파일이 돼 있지만 컴파일 한 번 더 눌러주고 요거는 이제 아무거나 쓸게요. 정신 없으니까 쓰게 되면은 여기 밸런스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주소값, 어드레스 값 넣으면 거기에 매핑되는 숫자 값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지금 0이겠죠? 네, 0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핑이라는 게 있다. 매핑은 키값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밸류 값이 나온 거다. 0번값 넣으면 0번값에 저장해 놓은 뭐 A가 나오고 1번에 B를 저장했다면 1번을 넣으면 B가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A 주소를 넣으면 뭐 3이 나오고 B 주소를 넣으면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특정 주소를 넣으면은 특정 숫자 값이 나오는 게 이런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송금했으면은 특정 주소에서 나온 숫자 값에다가 플러스를 해주고 보낸 사람한테는 마이너스를 하고 받는 사람한테 플러스를 똑같은 가격만큼 해주고 하는 식으로 트랜스퍼 이런 거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걸로 보시면 좀 더 감이 잘 잡히시죠? 키값을 받아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숫자 값인 밸류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솔리디티 기본 자료 구조였는데 이제 기본 문법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